김정은 딸 동행. 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젠 지난 3일 이후 보름 만에 ICBM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화성 17형, 괴물 ICBM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장윤근 교수님, 혹시 어떤 무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네. ICBM이라는 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요. 예. 이론적으로는 한 사거리가 5,500km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네. 있는데요. 실질적인 ICBM은 대부분 다 10,000km 이상 가는 사거리를 보통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원래 이제 ICBM이라는 게 자체가 보통 미국과 러시아가 초기에 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서로 군사 경쟁을 할 때 서로 대륙간을 건너서 타격을 할 수 있는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사실 이게 저는 화성 17형이 괴물 ICBM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거보다 큰 실제로 액체 추진 ICBM이 러시아 같은 데 여러 개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직접 쏜다. 대부분 이제 굉장히 큰 ICBM들은 대부분 이제 지하 공간, 사이로라 그러는데 그런데 넣고서 쏩니다. 네,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쓰는 그렇죠. 고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이로에서 쏘는데 이거는 이제 이동식 사실 이제 북한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사이로로 감추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텔에서 직접 쏘는 그래서 자그마치 11축이나 되는 저런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운용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괴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거리가 15,000km까지 간다는 것은 미국까지도 사정거리에 있다는 건가요? 저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예. 사거리만 얘기를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탄두를 얼마나 실느냐에 따라서 사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누구를 안고 뛸 때 5kg짜리 애를 안고 뛰는 거랑 20kg짜리 애를 안고 뛰는 거는 이제 차이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거리도 결국은 똑같은 미사일에다가 탄두 질량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화성 17형이라 해서 엔진 그 듀얼 챔버 엔진 2기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4기처럼 보이는데 저 엔진을 실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엄청 사거리가 많이 나간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 저게 이제 엔진을 저렇게 많이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저게 그 이제 MIRV라고 그래서 그 각 다탄두 각계 그 이제 재진입체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 탄두를 거기다 동시에 넣으면은 폭발 물체를 그렇죠. 그 탄두가 예를 들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미국 동부를 진행하면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하고 뉴욕하고 시카고 이런 데를 동시에 이제 때릴 수가 있는 거죠. 동시 타격이 가능하군요. 그러면 얘를 이제 각자 거하여튼 이렇게 수백 킬로, 1,000킬로 이렇게 떨어진 것도 타격이 가능한데 이런 걸 자세 제어를 통해서 이걸 컨트롤해주는 그 상단이 있어요. 그걸 포스트 부스트 비클이라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무게가 1톤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다 안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거를 다 안고 간다 그러면은 얘가 사거리가 이론적으로 조그만 탄두 하나 실을 때는 15,000km가 나와도 실제로 10,000에서 11,000 이런 안팎밖에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언론상에서 무조건 15,000km 막 나간다 이러는 것이 이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보는 것이 지금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저렇게 바퀴가 많은 큰 차량이 지금 북한에서 이동식 발사대 텔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달 초에 발사한 화성 17형 탄두 분리는 됐지만은 탄두 부분이 추락해서 실패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제가 조한범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름 만에 성공에 가까웠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거든요. 네. 지금 고각 발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네. 올라가다 떨어진 거거든요. 예, 고각이니까 굉장히 위쪽으로 쏜 그렇죠. 거죠. 높이 지금 네. 6,000km로 올라갔는데 정상적인 ICBM은 고도가 정점 고도가 한 1,000km, 1,100km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각도로 쏴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게 지금 단분리, 탄도분리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광명성이나 은하계열 로켓 발사할 때 그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단분리하고 우주 공간에서 아까 네.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후추진체 포스트 부스터 비아클이 달고 장기간을 목표물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 각 개별 탄두를 재진입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재진입과 정상 각도로 떨어지는 이게 더 훨씬 어려워요. 네. 북한은 정상 각도가요. 이걸 안 해본 거죠. 그냥 네. 계속 고각 발사만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패했던 문제는 해결했지만 네. 그러나 정상적인 발사, 정상적인 순항, 정상적인 재진입은 ICBM으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비해 성공한 거지 기술이 뭐 사실상 성공이다 그러는데 고각 발사는 성공이죠. 네. 물론 이제 미국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아직 미 본토 능력은 타격 능력은 없다. 그러나 쏠 때마다 계속적으로는 진보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판단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이 기술이 정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나 왜 괴물이냐 그러면은 예. 저 미사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스마트폰 텔레비만 하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큰 거예요. 미국은 훨씬 더 작거든요. 고체 엔진이고. 그다음에 저 텔 이동식 발사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다 순환공항에서 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텔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어요. 북한은. 순환공항 바로 밑에 지하 경납고가 있고 조립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립하고 나와서 바로 저기거든요. 네. 여기 순환공항 밑에 있는 유도도로거든요. 집안이 튼튼하거든요. 콘크리트로. 그러니까 저 도로를 마음대로 이동을 못하니까 거기서 조립하고 나와 쏘거든요. 그러니까 화성 17형은 지금까지 순환공항 이외에서 쏴본 적이 없어요. 네, 워낙 미사일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동이 우리가 알죠. 어렵다라는. 어디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의 은밀성, 신속성의 이점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저 괴물 미사일은.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좀 관심을 끄는 것은 어제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 자리에 아내 리설주 그리고 딸을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얼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저기 김정은 위원장 뒤쪽으로 딸과 또 리설주가 있었고요. 지금은 딸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굳이 발사체를 시험하는 곳에도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게 왜 딸이 같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봐야 굉장히-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전례가 없는 왜냐하면 그 저기 김정은이 자식이 셋이 있는데 아직 네. 정확히 뭐 몇 공개를 안 년생인지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셋째는 2017년경에 태어났는데 남자인지 여성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여태까지 꽁꽁 감춰뒀다가 왜 하필이면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것도 아마 대외적으로 아마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심지어는 뭐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런 네.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자녀를 공식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김정은 가족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다로 되는데요. 부인 리설주와의 사이에 이남 일녀가 있고 딸 이름은 김주혜다라는 것이 북한을 방문했던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에 의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요. 조한범 위원님, 예. 이 김주혜라는 뜻이 또 리설주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가족 관계가 지금 왜 처녀를 데리고 나왔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북한 쪽 첩보에 의하면 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엄마 고영이가 세 번째 부인으로 나오는데 예. 네 번째 부인이라는 설이 있어요. 첫 번째 홍일천이라는 여자가 있고 네. 요 밑에 김혜경이라는 68년생이 이제 제일 그러니까 큰 장녀죠.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 부인이 성혜림이고 이제 암살당한 김정남이 있고 네. 세 번째 부인이 정식 부인입니다. 김영숙이라고 네. 김일성 주석의 타자수였고 김일성 주석의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네. 요 밑에 이제 김설성, 김춘송 두 자녀가 있고 이제 네 번째가 고용이죠. 네,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게. 그렇죠. 김정철, 그다음에 김정은, 그다음에 그 김혜정.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그 김정일 사망 때까지 같이 살았던 김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 저렇게 미사일 발사하는데 자식 데리고 나오는 세계 지도자 없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이례적이죠. 굉장히 위험한 게 네. 저게 지금 체제를 국가를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왕조 체제에서 그러니까 자기 가족 행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대외적인 무력 도발도 있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 그다음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그다음에 백두산 답사 열풍까지 불 정도로 체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김주애라는 이름이 뭐 그 리설주 사랑 뭐 이런 설들이 있었지만 그건 확인은 안 되는 거고요. 네. 결국 지금 자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전혀 없어요. 2010년생, 13년생, 17년생 셋이 있다. 두 번째가 아마 대략 10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 보면 데니스 로드먼이 얘기했던 김주애가 아닌가 이 정도인데요. 네.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기이한 형태입니다. 네. 그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그 군사 위험한 장소에 그것도 여자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들 그 체제 내부에 대내외적으로 공개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정상적인 판단은 아닌 거죠. 네. 자, 이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북한 또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 관계는 정확히 공식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